네, 안녕하세요. 경산 아재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올린 영상에서 내일 시간이 나면은 해치에 대해서 다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좀 허세였고 사실 자가 격리할 때 남는 게 시간이라서 오늘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치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Q&A 포스팅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Q&A 포스팅의 질문이 한 80개가 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Q&A 영상으로 다루면은 거의 뭐 몇 시간이 걸려서 그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 있게 답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좋은 토픽은 따로 영상을 짬짬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치에 대해서 오늘은 해치를 하는 이유 4가지 그리고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라고 하면은 뭐 어떤 상품을 100% 매수를 하고 뭐 숏을 30% 하냐. 근데 그러면은 그냥 매수를 70%만 하고 현금 보유를 하면 되지 않냐? 그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게 맞습니다. 엄청 비슷한 상품을 숏을 30%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해지를 하는 이유는 보통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엣지를 격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위험 요소 자체를 격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리스크 프로필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상품 간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라는 것은 우위라는 뜻인데 통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길 확률이 52.5%인 게임이 있다면 나의 확률적인 우위는 2.5%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에서의 엣지는 물론 뭐 알고리즘 매매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통계적 의미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내가 시장 평균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행편 10편에서 이 파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삼성전자를 샀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샀다는 행위가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숱한 뭐 주식, 국채, 원자재 그런 상품들 중에서 주식을 골랐다는 사실이고 또 수많은 국가 중에서 한국이란 주식시장을 골랐다는 뜻이고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 중에 어떤 반도체 주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또 그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도 지금 시점을 선택했다는 것. 실제로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한 가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암묵적으로는 5가지 선택을 한꺼번에 하신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행편에서 좀 다뤘었는데 엣지를 격리한다는 것은 여기서 내가 어떤 전문성이 있고 지식이 있는 파트를 격리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미래가 밝다는 이유로 테슬라를 사셨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전기차의 미래에 따라서만 내 수익이 변화하는 걸 바라겠죠. 근데 테슬라의 주가 자체는 전기차의 전망 외에도 온갖 주식시장 변수에 따라서 변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면서 그냥 전체 주식시장 ETF를 일정 부분 숏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시면은 전체 주식시장 움직임에 따른 수익 변동은 어느 정도 감소를 하면서 전기차 미래 전망의 변화에서 오는 가격 변동에만 내 수익의 변동이 많이 의존하도록 그렇게 어떤 엣지를 격리시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전기차 산업보다는 일론 머스크라는 CEO를 믿고 테슬라를 매입하신 경우 그러면은 전기차 산업의 등락,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도 등락을 거듭할 건데 거기에 저는 노출되고 싶지 않잖아요.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보다 훨씬 더 월등히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노출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테슬라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면서 뭐 전기차 산업 혹은 다른 전기차 회사를 숏 혹은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체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그리고 전기차 산업 전체가 영향받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제가 테슬라 주식 산 거랑 비슷한 전기차 다른 주식이나 전기차 산업 ETF를 숏한 거랑 한쪽에선 수익이 나면서 한쪽은 손실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면역이 되겠죠. 근데 테슬라가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전기차들보다 더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주식에 비해서 훨씬 더 테슬라 주식이 상승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 수익 변동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겠죠. 그게 엣지를 격리한다는 것.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5가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내 요소들 중에서 내가 전문성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이유,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 그 파트만을 격리해서 난 내 수익이 이 파트에 의해서만 좀 변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 해지를 해서 이런 엣지를 격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특정 위험, 리스크 요소를 격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기술주 버블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S&P 500 지수 ETF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기술주 버블이 있으니까 나스닥 ETF에 일정 부분 공매도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 ETF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인플레에 취약한 주식들을 어느 정도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인플레가 왔을 때 이 취약한 주식들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지면서 내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한 분에서 오는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겠죠. 또 미국 주식 시장 전반에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올여름 허리케인이 걱정된다. 그러면은 허리케인에 취약한 주식들을 공매도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엣지를 격리한다는 것, 그리고 특정 위험 요소를 격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일반화하고 계량화한 것이 팩터 투자인데 사실 개인이 따라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엣지를 격리한다는 점, 특정 위험 요소를 격리한다는 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실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지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리스크 프로필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을 풋옵션으로 해지하는 경우, 주식시장의 특성은 오를 때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내릴 때 폭락을 하죠. 풋옵션의 특성은 그 반대로 대부분의 날의 작은 손실인데 폭락장에서 큰 이익을 벌죠. 그래서 이건 순전한 가정인데 8일 동안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15를 버는데 하루는 마이너스 45 손실을 봅니다. 총 수입이 60이에요. 풋옵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식이 상승한 날에는 계속 마이너스가 뜨다가 주식이 폭락할 때 30을 벌어요. 그래도 총 합하면 마이너스 5 정도를 잃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풋옵션으로 이거를 해지를 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총 수입은 줄어요. 원래 주식만 했으면 60인데 풋옵션까지 했는데 8일 동안 오히려 55밖에 못 벌었다. 그럼 풋옵션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근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둘을 합쳐 보시면은 10 하다가 마이너스가 나는 날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또 10을 벌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 손실 폭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백인의 투자 전설 시리즈에서 샤프 지수를 서편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투자자나 트레이더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순한 그냥 수익률이 많이 냈냐 그게 아니고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냈느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익을 많이 냈지만 큰 폭락을 겪고 막 그러면서 수익을 낸 사람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벌면서 작은 손실을 가끔씩 입으면서 꾸준히 벌어 나간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투자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풋옵션으로 해지하는 게 단순 수익률은 손해지만 어느 쪽 손익 프로필이 더 나은가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하는 게 낫다. 물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숫자가 가정이기 때문에 풋옵션을 하는데도 풋옵션만 해서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이거는 항상 이제 풋옵션이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풋옵션을 해지하는 게 좋은 시기도 있고 나쁜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풋옵션은 마이너스를 내지만 무조건적으로 풋옵션으로 해지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해지 개념, 여기서 리스크 프로필을 조절한다는 사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예로 들어 드린 거고 이런 문맥의 해지는 보험과도 비슷해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기대값으로는 손해를 보죠. 전체 비용을 따지면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익을 내는 거겠죠.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근데 평소에 조금씩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손해긴 하지만 어떤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홍수에 집이 떠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여놨어요. 당연히 보험 계리사들이 홍수에 떠내려갈 확률까지 다 계산해서 기대값이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비용을 책정을 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집이 홍수에 떠내려갔을 때의 그 모든 고통이랑 경제적인 파산 상태를 고려해 보면은 그래도 평소에 조금씩 지출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해지는 최악의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에 전반적인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해지를 정말 잘하면은 전반적인 수익률도 타격을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낮아지는 건 아니고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얼마나 자주 입는지 이거를 도식화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3% 손실을 입는 부분들이 몇 번씩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헤지는 요 파트를 다 없애는 대신에 이쪽에서 조금 더 낮아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순 수익률만 추구하는 분이시라면은 말이 안 될 수 있어도 리스크를 반영한 퍼포먼스는 헤지를 통해서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헤지를 하는 이유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상품 간의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상품 간 특성을 활용하면은 헤지에서 추가적인 엣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스프레드 매매의 개념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빅스 지수의 경우에는 주식시장과 일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이지만 그 움직이는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레벨의 굳건한 지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P 지수, 주가 지수를 매수를 하면서 빅스 지수를 똑같이 이제 롱 포지션을 잡으면은 주식 하락장이 왔을 때는 주식에서는 손실이 나는 것을 빅스가 치솟으면서 이익으로 상쇄가 되겠죠. 그런데 주식 상승장에서는 빅스가 하락을 하겠지만 그 굳건한 지지, 바닥에 가까이 오면은 주식은 계속 상승하더라도 빅스에서 오는 손실은 제한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에서 오는 이익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빅스 지수로 해지하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항상 빅스 지수를 사놔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방금처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빅스 지수가 이제 좋은 상품 같지만 빅스가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와 같이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치솟았다가 목금에 살짝 그 하락의 일부만 복구했는데도 빅스는 급격하게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때 제대로 된 타이밍에 나오지 않으면은 아직 주식에서 온 손실은 복구가 안 됐는데 빅스에서 벌었던 수익은 급격히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빅스를 통한 헤지가 우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요령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실전 고급편에서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빅스 말고도 상품 간의 특성을 통해서 헤지에서 추가적인 엣지를 얻어가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헤지할 경우 주식시장을 매수하면서 인플레가 오면 폭락을 할 장기 채권 등을 숏을 하는 거죠. 이게 듀레이션 개념이라고 하는데 채권 만기가 장기일수록 인플레에 취약해요. 인플레가 오게 되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뭐 주식시장에서 성장주들이 더 많이 폭락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먼 미래에 이제 수입 같은 게 있을수록 인플레가 오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했을 때 할인율 때문에 먼 미래의 가치들은 훨씬 더 확 깎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매수하면서 인플레가 오면 폭락할 장기 채권을 숏할 경우에는 요즘 같은 컨텍스트에서는 인플레가 오지 않더라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 우려가 어느 정도 잔존을 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오지 않는다고 판명이 나더라도 주식은 상승하겠지만 채권은 이게 확 상승한다기보다는 보합 혹은 상승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만 하겠죠. 근데 인플레가 실제로 오게 되면은 주식이 하락하고 채권도 폭락하면서 채권 숏을 했던 게 어느 정도 헤지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상품 간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때 한 시나리오는 완벽히 헤지가 되는데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한쪽은 제한적으로만 움직이면서 여기서도 수익이 더 나는 그런 케이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추가적인 엣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헤지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엣지를 격리하기 위해서, 특정 위험 요소를 격리하기 위해서, 리스크 프로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품 간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이 헤지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개별 주식들을 매수하는 투자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하나의 방법들을 조금 제시해 드리자면은 먼저 전체 주식 시장이 위험하다 생각하실 때는 주가 지수 ETF를 공매도 하거나 인버스를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인의 어떤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 등이 전체 주식 시장에 대한 위험에서 살짝은 면역이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 비율로 공매도 하느냐 그것은 본인이 얼마나 위험하다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그 다음 이제 해당 주식이 동종업계 주식에 대해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동종업계 주식을 공매도 하면은 그 차별점에 대해서만 내 수익이 변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될 때
혹은 큰 폭락의 가능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풋옵션을 매수하면은 상당히 리스크 프로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전반에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우려가 잔존할 때, 요즘처럼 어떤 인플레 우려가 계속 잔존할 때, 그럼 빅스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빅스 ETF인 BXX는 매수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제가 변동성 편, 그 기본편 금융상품 시리즈 변동성 편에서도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또 ELW를 피해야 하는 이유,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롤오버 비용에서 계속 이 BXX라는 상품은 매일 손실이 대부분 나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안 되겠고, 이제 빅스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생까지 전문적으로 아는 분만 파생으로 빅스를 적절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주 포지션에 대해서 해지 액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사실 전적으로 본인의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 그리고 다가올 위험에 대한 뷰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정해진 답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해진 답이 없는 부분이고 정해진 답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해지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나중에 이제 기본편, 실전편 하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훨씬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